좋았죠. 오늘은요, 심층 인터뷰 시간에 과연 내년도에 원자재 쪽은 어떨지가 너무나 궁금해요. 네, 그 사실 요즘-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하고요. 저도요. 왜냐하면 물가 전망하고 원자재 전망하고 같은지, 맞아요. 그리고 경기는 어렵다라는데 원자재 원자재는- 가격의 반응은 어떤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김소현 책임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우리 연구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자, 오늘 먼저 12월 들어서 원자재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한번 좀 전달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그래프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빨리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왼쪽의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원자재를 포함한 이제 자산시장도 이제 포함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진국, 신흥국 주식채권, 뭐 리츠,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CRB 지수, 그리고 이제 섹터별도 이제 포함을 해서 네. 조금 그려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원자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는 수익률은 마이너스였다. 12월은 네, 그러니까 CRB 지수가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이제 성적이 그렇게 부진한 거는 아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주식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네, 주식이 워낙 이제 좀 기다 보니까는 그쵸. 네, 채권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원자재 지수가 좋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조금 과거 뭐 10월 달이랑 11월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특이한 점은 저는 가장 크게 이제 금이 좋았다, 금의 수익률이 좋았다. 맞아. 그렇네요. 눈에 확 네. 들어오네요. 금이 이제 11월 초부터 해서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른 이제 뭐 자산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채권보다도 수익률이 지금 좋은 상황이고, 플러스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이제 뭐 비철금속, 비철금속. 그리고 이제 농산물 쪽도 조금 상대적으로 12월 달에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원자재 시장에서도 이제 조금은 이제 섹터별로 좀 가격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농산물은 사실은 또 지금은 추워지는 겨울인데 그쵸. 가격 등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도 흥미롭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유가, 천연가스, 비철금속, 금, 농산물 요거 이렇게 5개를 굵직하게 나눠서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먼저 유가부터 네. 좀 이야기해 볼 텐데 네. 지금 유가가 보니까 주말 사이에 배럴당 WTI 기준으로 또 $80 선에 바짝 붙었어요. 네. 어떻게 좀 반대를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연간 전망 쓸 때가 10월 달 정도였을 텐데, 네. 그때가 제시했던 가격 레인지가 $70에서 $115 이렇게 네네. 전망을 했고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뭐 계속 유가가 왔다 갔다 $70대 초반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방 지지선은 그래도 $70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저는 조금 업사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유가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장 염려가 되는 게 이제 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이제 둔화가 돼서 이제 유가도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이제 가장 크게 많이 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과거랑은 다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와는 다르다. 네. 과거와 뭐가 다를까요? 애널리스트가 자주 쓰는 표현.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아시네요, 우리 기자님. 저도 많이 쓰니까. 네. 네.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를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거야? 네. 조목조목 알려달란 말이지. 네. 네. 우선은 이제 4페이지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제가 경기 침체 당시 이제 원유 수요단의 그 변화율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뭐 70년대 이후로부터 이제 과거 경기 침체가 왔었을 때 네. 이제 원유 수요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라는 건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장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금융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당시를 보면은 이제 2007년을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수요가 한 200일, 300일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보았을 때도 이제 2년 연속으로 수요가 감소를 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요가.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세계 에너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그래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도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건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인 것 같아요. 4페이지 오른쪽 그래프를 제가 이제 OECD 그리고 이제 넌 OECD 그래서 중국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수요 그 추이 전망을 가지고 왔는데 원유에 대한 수요 추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2023년 이후로는 전망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네네네. 같은데 가장 뚜렷한 게 OECD랑 넌 OECD는 그냥 플랫하게 가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역시. 전망을 하더라도 그냥 플랫하게 가는데 이제 여기서 중국이 이제 좀 크게 이제 내년에 그쵸. 반등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엔 중국에 달려 있다. 중국의 그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이제 중국 경기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얼마만큼 원유 수요가 늘어나는지에 조금 달려 있다라는 게 저는 그 생각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요단에선 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정책단으로는 이제 조금 경제도 이제 조금 되살아나게끔 이제 노력을 할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그 하방선은 지지할 정도로 이제 수요를 이제 견인을 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도 수요단이 이제 과거 경기 침체 당시랑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급단이 과거랑 다른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뭐 지금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지금 러시아산에 대한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도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조금 다른 대안처, 큰 대안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오펙 플러스인데, 오펙 플러스도 지금 이제 감산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예전에는 뭐 셰일이 약간 그런 약간 대체제로 이제 조금 역할을 했는데 셰일 쪽에서도 이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또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게 이제 전략 비축유도 이제 방출했다가 내년도 2월달에 이제 다시 그러니까 채워 나가기로 이제 발표를 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종합해서 봤을 때는 공급이 그래도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선이 아무리 뭐 수요가 이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70달러대 이상은 조금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2년도 그 에너지 가격은 사실 공급단의 문제가 더 결정 요인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23년도 이후로는 연구원님은 이제 수요 쪽으로 관심을 조금 더 돌리신 상태인데 네.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약간 조금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될까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래도 이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는 중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자재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 우려가 이제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반기 때는 이제 조금 섹터별로 조금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수요가 떨어지더라도 공급단에서 받쳐줄 수 있는 원자재 섹터, 결국에는 이제 에너지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 쪽, 그 정도는 이제 상반기에 조금 투자 매력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뭐 비철이랑 금 올라왔는데 저는 매크로단, 그러니까 결국 수요의 단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렇게 추세적인 가격 상승으로 보기엔 조금 이르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네.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뭐 갑자기 지금 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환이 그동안에 이제 달러가 계속 강해왔다가 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금 이상해진 거가 주가가 내려가면 사실 환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근데 그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네, 엉뚱하게 맞아요. 지금 금이 올라가고 네. 있는 약간 그런 형국이에요. 네. 그렇게 따져서 보면은 어떤 수요나 공급 측면보다는 네. 약간은 여전히 투기적인 수요가 더 많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 지금 금이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조금은 이제 워낙 달러도 이제 워낙 약세로 조금 돌아선 것도 저는 금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긍정적이다. 영향력이 네. 이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 왼쪽 그래프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을 보시면은 지금 재밌네요.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74년 11월 이후로 이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신흥국 중심으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3, 4분기,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나오는데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3분기에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을 많이 사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그런 이유를 따져 보면은 결국에는 또 환이랑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환이 또 불안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통화보다는 이제 금이 실물 자산이 이제 금이 나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중국이 금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중국이 한 3년 만에 지금 금을 매입을 했는데 저는 특이한 거는 결국에는 또 이게 달러랑 위안화 간의 그런 경쟁 관계, 결국에는 그런 환에 대한 그 화폐 전쟁의 또 일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최근에 뭐 그 원유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로 결제를 네, 하겠다라는 그렇죠. 이슈도 나온 것도 결국에는 이제 달러랑 이제 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그 기자님들이 막 이렇게 전화로 오더라고요. 막 위안화로 결제하는 거 무슨 원자재 어떤 영향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뉴스가 금에 좋지 않을까요?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약간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제 위안화에 대해서 조금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약간 확실한 조금 그 안전자산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이 약간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런 수혜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이 옆에 있는 중국의 장신구 수요 증가 기대 이게 더 재밌는데요. 네. 뭐 사실 금 가격이 올라가면 항상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장신구 금 수요 추이를 보면서 예전에는 그 저도 얘기한다니. 그 비슷한 자료를 쓸 때 뭐 인도의 그 결혼 시즌? 네, 맞아요. 그때에 맞춰서 금 시세가 항상 들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많이 영향을 주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또 수요단이 큰 게 이제 장신구가 전체 금 수요의 50%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커요. 네. 그리고 중앙은행들도 이제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제 중국, 인도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 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장신구를 살 거다라는 기대감도 이제 많이 유입이 돼 있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장신구 쪽에서도 조금 금 가격 하방선을 이제 지지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또 특이한 게 약간 최근 들어서 실물금의 투자가 늘어난 것도 조금 특이한 것 같다라고 보고 실물금에 있어요. 대한 투자. 뭐 지금-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네, 거 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는 이제 보통 금을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실물을 사는 방법도 있고 뭐 ETF를 사는 방법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ETF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ETF 금 보유량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오른쪽 그래프에 제가 이제 미국 장단기 금리랑 ETF 금 보유량 추이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개월 연속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보통 금 가격이랑 ETF랑 조금 좀 상관성이 있는 데이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ETF의 금 보유량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소비자들이 ETF로 이제 금을 갖고 있기보다는 네. 약간, 현물로. 네, 금 현물로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보는 이제 수요 데이터를 보니까는 뭐 골드바. 금바 코인 아니면 네네네네. 장신구 쪽 이런 식으로 좀 실물을 갖고 있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좀 그렇군요. 특이점이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추세가 왜 생기는 거죠? 뭔가 그냥 이제 뭐 소유욕?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아, 앞으로도 이제 경기 상황도 그렇고 뭔가 네.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그래서 거다라는 것들에 대한 금을- 걱정이 네. 커지다 보면 아무래도 현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커진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뭐 이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금고를 사야 되겠다.
아니 보관은 또 해야 되니까. 제가 금투자 관련해서 뭔가 네. 이제 자료를 만들 게 있어서 저도 막 검색을 해봤을 때 예전에 좀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도 한참 네. 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보니까 KRX에서 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네. 그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제일 뭔가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연구님께서 보시기에는 금 투자는 어느 쪽이 제일 좋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마다 다른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제가 ETF를 이제 금 현물을 들고 있는 ETF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는 금 현물을 들고 있는 ETF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금 현물을 들고 있는 ETF를 투자를 하려면은 이제 해외에 있는 미국 주식 네, 미국 쪽으로? 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달러 강세 약세를 생각을 했었을 때 네.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보다는 이제 조금 약세 쪽으로 네, 보시기 약간 때문에 조금 나중에 이제 제한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현물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결국엔 KRX에서 하는 것도 조금 괜찮은 현명한 방법이다 방법이다. 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 얘기 나오니까 그냥 두 분이 다 흐뭇해하시네요. 금 좋아해요. 네. 앞서 그 계시네요. 에너지 부분 마무리 좀 한번 해보면 아, 맞아요. 많은 또 음.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그 전쟁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가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죠. 네. 그래서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도 과연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을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문제가 또 불거지지는 않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것 네. 같거든요. 자료 내용에서도 그 관련된 부분 한번 좀 점검을 해주시죠. 이제 가장 저도 크게 듣는 질문들이 전쟁이 종료되면은 그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라고 이제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네네. 근데 저는 전쟁이 끝난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그 EU 그리고 러시아 그리고 이제 뭐 G7이랑 연관되어 있는 정책들이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산에 대한 원유에 대한 그런 가격 상한제 도입을 푸느냐 안 푸느냐 이게 저는 오히려 제일 핵심이다라고 핵심이다.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EU가 이제 러시아산에 대한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했고 네네. 이제 그 가격 상한선이 배럴당 60달러예요. 음. 근데 실제로 지금 러시아가 이제 유럽으로 향하는 원유의 가격을 놓고 보면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거든요. 한 아, 30달러에서 40달러 수준이니까는 뭐 가격 상한제 도입을 해도 굳이 영향을 받지 않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생각하시기에는 그 영향력이 없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러시아의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하는 게 또 이제 유가가 또 이제 금요일날 올라왔었던 이유가 가격 상한제 도입을 이제 하는 국가들한테 원유를 안 팔겠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은 이제 뭐 EU 쪽이랑 뭐 G7 쪽에 대한 그런 원유 공급이 이제 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이제 조금 공급 차질 이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러시아가 또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얘네들이 지금 그 7페이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네. 결국에는 유럽 쪽에서의 그런 수출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결국에는 뭐 인도, 중국, 터키 쪽으로 수출량을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아 쪽이 대부분이 이제 그 인도랑 중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런데 아시아 쪽에 꾸준하게 들어왔군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 파란 색깔 선이 이제 북유럽 쪽이랑 합을 보면은 거의 유사한 사라졌네요. 수준, 네, 유사한 수준이 이제 유지되고 이게 대체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대체된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키 핵심인 것 같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그림자 시장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조금 사례로 놓고 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이 원유 수출 제한 정책을 했었을 때 그림자 시장을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상에서 그 유조선끼리 이제 바꿔치기를 하는 식으로 조금 그 원유 수출을 계속 이어나갔던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러시아도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상한제 도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보험 쪽 그다음에 뭐 유조선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결국엔 유조선을 자국적으로 그러니까 러시아 국가 내적으로 이제 미리 약간 올해 초부터 지금 많이 사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러시아 차원에서 좀 해결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과연 장기전으로 갔을 때 유지가 될까라는 것도 조금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이게 장기화될수록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공급 차질이 이제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러시아가 스탠스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네. 했었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제 유조선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까지 이제 그걸로만 해결하기 좀 어려운 용량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수출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조금은 공급 쪽 러시아발 공급 차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1분기 때나 올해 상반기 때와 같은 급등의 가능성도 이렇게 그려보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오히려 이제 급등 가능성이 오히려 내년도 1분기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계절적인 수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가격 상한제도 솔직히 도입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급 실물적인 이제 그런 그 흐름을 놓고 보았을 때 이게 처음 도입이 되다 보니까는 이게 공급이 부족해지는 건가 오히려 늘어나는 건가라는 이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갑자기 계절적으로 뭐 난방 수요가 급등한다든지 예상치 못하게 약간 추위가 네네. 와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저는 이제 조금 약간 급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1분기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만약에 시나리오로 놓고 보았을 때 조금 유가가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결국은 또 오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높은 유가 수준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감산을 하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더 추가적으로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유가 하방선 지지된다라고 하는 이유긴 하지만은 네.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또 한 번의 급등 가능성도 이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이제 물가는 꺾였다라고 믿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뒤통수 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또 휘청 네, 할 수 맞아요. 있는. 맞습니다. 1분기에 뭐가 되게 많이 벌어질 예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다음 주인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뭔가 많은 일이 벌어질 예정인데 부디 뭔가 흔들리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더라도 그러니까 요즘 그 국제 뉴스 보면은 네. 우리도 지난주에 엄청 추웠지만 맞아요. 뭐 미국 북미 영하 지역이라든지 40도, 50도. 뭐 유럽이라든지 엄청나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맞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한 1, 2주 정도 이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난리 날 걱정이 것 되는 같아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이런 추위 뭐 얘기하면은 유럽 천연가스 가격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잖아요. 네. 사실 네네. 올해 뭐 유가 못지않게 천연가스 가격도 정말 많이 유럽 쪽이 급등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과연 내년은 어떨까요? 저는 유가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그러니까 피크는 봤는데 그래도 안정화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측면에서도 뭐 유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린 게 그러니까 유가는 기본적으로 그 박스권은 2022년보다는 내려올 것 같다. 하지만 이게 확 내려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물가는 높게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건 네,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연준이 제시하는 물가도 뭐 2%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서포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특히 또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가 좀 많이 빠지면서 조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유럽이 생각보다 겨울철 날씨가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는 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유럽 쪽 천연가스 가격이 좀 빠졌던 상황이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정부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재고도 이제 축적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이제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는데 저는 여기서의 또 복병은 이제 유럽의 그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원유의 가격 상한제랑 조금은 다른 게 그쵸. 원유는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쪽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유럽의 그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랑 상관없이 자국 내 그런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 가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안 중에 하나로 이제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을 이제 정해 놓은 건데 저는 이것도 약간 시장에서 좀 의견이 갈리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약간 조금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이걸 도입하고 나서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저는 그 빠진 게 이제 수급단에서 빠진 거라기보다는 약간 투기적인 자금들이 이제 좀 많이 이탈한다. 유출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가격 상한되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네, 나는 맞습니다. 이제 손 빼야겠다. 네. 이렇게. 아. 그래서 이게 또 넘어가면 이제 OTC 시장으로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OTC 쪽에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제 진행하는 그런 거래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수요에 대한 컨트롤이 저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공급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렇게 가격 상한을 두다 보면 네. 이제 우리는 그럼 남겨 먹는 게 없는데 네.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될 필요는 없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나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만약 공급사 입장이면은 근데 지금의 유럽 상황은 조금 특이해서 약간 말씀을 정확하게 좀 드리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제 지금 공급과 수요를 다 컨트롤하면서 가격도 컨트롤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죠? 다 컨트롤해. 네, 모든 이건 걸 다. 이상적인 네. 약간 상황인데 중국에서나 듣던 얘기. 안 되니까 정부가. 이상적으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예상치 못하게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사 입장에선 결국에는 파는 게 더 이득이겠죠. 그렇겠죠. 네,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공급도 그렇고 이제 수요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은 지금의 약간 원유 시장처럼 약간 조금 시장이 약간 이분화되는 시장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급단에서도 이제 조금은 공급이 이제 제한될 수밖에 없는 또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이 이제 많이 추울 거다 네. 아니다 예년보다 뭐 괜찮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겨울은 사실 아직 뭐 시작도 안 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뭔가 난방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어쨌든 뭐 180 유로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네. 잡아뒀긴 했지만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또 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움직임이 그럼 상방으로 더 좀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오히려 약간 시장에서 올해 겨울이 예상보다 따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저는 더 조금 설레발이 좀 심했어요. 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추운- 예, 그게 더 걱정된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오히려 만약에 올해 겨울이 추울 거다라고 하면은 근데 생각보다 안 춥네라고 하면은 약간 무난하게 시장이 넘어가더라고요. 천연가스 시장을 놓고 네. 보면은. 근데 또 예상보다 약간 따뜻할 것 같아라고 하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 세력들이 가격 움직이려는 세력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런 약간 기대감들이 전 걱정이 그쵸.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워낙 지금 천연가스가 이제 겨울철, 여름철 쪽에는 이제 거래에 대한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조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더 걱정이 돼야 되는 게 여기도 이제 내년도가 더 걱정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달까지가 보통 이제 겨울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축적된 재고들을 가지고 이제 소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럽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소진을 하고 다시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재고를 채워야 돼요. 근데 재고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천연가스 공급도 조금 제한된 상황이고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타르, 호주 막 이런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 건데 올해처럼은 못 채운다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내년도도 이제 천연가스 시장은 조금은 안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봐야 되는 게 아시아랑 또 유럽이랑 지금 LNG 쪽에서는 경쟁 관계다 보니까는 네네. 또
유럽만 추운 게 아니라 지금 한국도 춥고 뭐 지금 뭐 아시아권이 춥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LNG 간의 그런 수요 경쟁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보다는 유럽이 뭐 겨울철은 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는 더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추위는 근데 예전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께서 늘 그러셨거든요. 네. 이 정도 추운 건 뭐 10몇 도 마이너스 되는 거는 추위도 아니다. 음. 할머니 때는 영하 한 2, 30도까지 떨어졌었다. 그때 뭐 고드름 이렇게 따먹고 그랬었다. 그러는데 지금 영하 한 뭐 12도, 17도 이 정도 참을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뭐 이렇게 내복 좀 입고 보면 인간 살만한데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산업적으로 온도가 네.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하면은 뭔가 더 많은 연료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뭐 공장 가동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부침이 좀 생기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요도 했던 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그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을 했을 때 했던 게 전반적인 수요가 국가별로 한 15에서 25% 정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게 가정용도 문제고 이제 산업용도 문제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천연가스 관련돼서 이제 영향이 있는 이제 산업 쪽이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아연 쪽도 이제 영향을 받고 이제 천연가스가 또 관련이 있는 게 이제 농산물 쪽에서는 비료랑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엮여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해 오신 요거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 당장의 겨울은 날 수 있겠지만 내년도 겨울이 더 걱정이다 해서 네. 수요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LNG 쪽 수입량도 지금 추이를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아까 수유단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왼쪽에서도 그러니까 11월 천연가스로 놓고 보았을 때 유럽의 천연가스 수요를 놓고 보았을 때는 목표치는 부합했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수요가 20% 줄여야 되는데 그만큼은 이제 줄였다 11월 달에. 근데 문제는 11월은 겨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12월이 되고 뭐 1월 되고 2월 되고 하면은 수요가 어떻게 날씨에 따라서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니까 이제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지금 이제 보통 천연가스가 이제 PNG랑 LNG로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 이제 PNG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 공급이 제한된 상황이고 이제 이거를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 쪽이 했었던 게 그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LNG 수입량이 이제 역사적으로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문제점인 게 LNG가 내가 이렇게 수입을 하고 싶어 해서 이제 무제한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액화된 가스다 보니까는 그런 관련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LNG를 수출할 수 있는 국가도 그런 관련된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수입하는 국가도 LNG를 수입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지금 유럽이 보통 이게 이 LNG 수입량을 미국에서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대부분이 늘어난 그 비중이 한 70에서 80%가 이제 미국 쪽인데 지금 미국 쪽이 또 문제가 있는 게 LNG 쪽에서 항구가 셧다운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이제 그 LNG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20%를 담당하는 프리포트 쪽에서 지금 올해 6월 달에 이제 그 불 때문에 지금 셧다운이 된 상황이고 그게 원래는 11월 달에 재개가 된다라고 했던 게 지금 연말까지 아직까지도 재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런 공급 차질 이슈도 조금 천연가스 쪽에서는 문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게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풀로 재개가 되는 것도 시점이 한 내년도 2, 3월 정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또 예상치 못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이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 인프라 시설도 더 그만큼 뭐 PNG를 이제 다 이제 똑같은 양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만큼의 인프라도 아직까지는 구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그런 설비에 대한 투자도 뭐 내년보다는 2024년, 2025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그래도 약간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뭐 유럽 못지않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미국은 어느 쪽인가요? 지금 미국은 이제 그 우선은 이제 최근 들어서 수요단에서 보는 건 결국에 중서부 쪽에서 갑자기 이제 추워지면서 네네. 한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LNG 그 수출선이 그 아직까지 재개가 안 됐다라고 네. 했지만은 지금 더 큰 문제는 그 한파 때문에 지금 원유랑 천연가스 시설이 가동이 안 된 상황인데 그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은 조금 큰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보통은 이제 빨리 가동된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런 공급단에 영향을 줬었던 게 자연재해로 봤을 때는 뭐 허리케인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때 이제 원유 시설이라든지 정제 시설이 또 이제 셧다운돼서 네네. 이제 원유 생산량도 거의 한 10% 정도 줄어들었던 한 상황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이게 진짜 장기화가 되면은 지금 한파 때문에 이게 시설 가동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은 미국도 저는 이제 공급단에서도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천연가스하고 뭐 유가 뭐 이런 내용들 쭉 보면은 일부 내년 초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이거는 이런 뭔가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뭔가 되게 큰 일들이 1분기, 2분기 사이에 많이 벌어질 맞아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뭐 얼마 전에 아. 자료를 쓸 때 저희 그 이코노미스트가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네. 네거티브 스파이럴 리스크라고 그래서 네.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또 원인이 되고 돌고 그게 도는 안 좋은. 계속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1분기에.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돼 23년의 우리는 그리고 시작인 지금 것 벌써 같습니다. 약간 얼어붙어 있잖아요. 시장에서 뭔가 하나라도 안 좋은 시그널이 펼쳐지면 이게 그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식 시장은 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그래서 됩니다. 그런 변수도 하나씩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에너지 가격 이어서 비철 금속도 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최근에 뭐 올해 11월 이후로는 비철 금속 관련돼서는 뭐 이 배터리 쪽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많아졌거든요. 네. 저는 가격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년도는 상저하고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비철금속 쪽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저는 이게 추세적으로 보긴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크게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경기 자체로 놓고 매크로 단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경기 단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크게 좋을 것 같진 않고 경기 침체 쪽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만으로는 그러니까 비철금속 가격을 견인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의 가격을 놓고 보았을 때는 약간 박스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방성도 어느 정도 조금 지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이제 가장 큰 게 뭐 배터리 쪽 관련해서도 지금 기본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런 하방선을 아무리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충해주는 역할을 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쪽에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지금 원자재 전반적으로 재고가 역사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원자재 쪽에 슈퍼사이클이 이어갈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비철금속도 이제 재고단으로 보면은 14페이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제가 그 3, 4분기 결국에는 3, 4분기에 그 비철금속 재고 증가폭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4, 4분기 10월달 이후로 지금 현재 수준까지 재고 증가폭을 가지고 왔는데 재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는 과거 10개년 평균치를 놓고 보았을 때도 지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거네요. 네네네. 재고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통 재고가 바닥이라는 거는 이제 공급이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훨씬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네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 이런 재고가 낮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비철금속이 이제 올라가긴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게 비철금속은 또 한번 유동성이 많이 빠져나갔고 유동성이 지금 아직까지도 많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올해 그 3월달에 니켈 사건이 있고 나서 약간 LME 거래소가
신뢰성을 잃다 보니까는 좀 유동성도 많이 빠져나간 상황, 그리고 그게 이제 저는 재고 쪽이랑도 관련돼서 조금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펀더멘털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은 이제 지금 매크로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비철 금속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유럽도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 결국엔 그게 저희 하우스에서는 그 상반기 이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저는 오히려 비철 금속 쪽이 이제 먼저 원자재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가하고는 논리는 많이 비슷한데 네. 똑같이 재고가 낮아져 네. 있다라고 하지만 유가는 이제 리스탁하면서 네. 이제 가격이 좀 지탱해 줄 거다라고 하지만은 비철금속 쪽은 그렇지가 않군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가장 큰 차이점이 공급 쪽인 것 같아요. 물리적인 공급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것 같고, 가장 크게 결국에 러시아 쪽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그런 그 제재로 인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래도 저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에너지 쪽은 러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 반대급부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높은 비철금속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도 한 10% 미만대이다 보니까는 그런 직접적인 공급 차질 이슈에서는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광산 국가 같은 경우에도 뭐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공급 전망치를 놓고 보았을 때는 원유보다는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공급에 대한 그런 타이트한 정도가 이제 좀 차이점이 이제 가격 전망을 할 때 조금 다르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올 한해 또 가장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농산물 쪽의 네. 가격에 대한 전망을 좀 들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소맥, 옥수수, 대두 가격 준비해 주셨는데 네. 내년 어떻게 좀 될 거라고, 안정화 좀 될까요? 저는 농산물도 솔직히 조금 겨울철이 가장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불안한 건 1분기. 네. 아, 이유가 이제 여럿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에너지가 불안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농산물도 에너지랑 가격 상관성이 큰 원자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농산물도 에너지가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천연가스 비료가 이제 보통 농산물을 이제 생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가 비료 가격이 드는데, 이제 이 비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랑 연관이 있고, 플러스해서 러시아가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가 뭐 자원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뭐 에너지 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비료 쪽에서도 할 수 있고 이제 농산물 쪽에서도 할 수 있다 보니까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게 저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약간 1분기가 조금 제일 불안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표 준비해 주신 거 좀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러면은 펀더멘털로 놓고 보았을 때는 어떤가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제 표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미국 농무부에서 이제 매달 또 수급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뭐 그 매월 발표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크게 보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2021년, 2022년 추정치랑 이제 2022년, 2023년 전망치를 놓고 보았을 때 전년비에 대한 기말 재고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라는 걸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소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비로 놓고 보았을 때 마이너스 3.24% 빠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그 같고, 노란색 포인터를 움직이실 수가 네. 있어요. 예, 우리 연구원님께서. 그렇죠. 네, 어디 가셨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네. 여기 소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24%, 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3%, 그리고 오히려 대두 같은 경우에는 7.45%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고가 결국엔 전년비로 봤을 때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부터 먼저 말씀드린 소맥이랑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펀더멘털로 놓고 보았을 때도 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곡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대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재고가 더 쌓이는 그런 곡물이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공급이 더 많은 시장이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감을 이제 잡고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또 봐야 되는 게 전월 전망치랑 비교를 했을 때 또 뭐가 달라졌을까라는 걸 또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가 또 조금 업데이트가 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진 상황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소맥이랑 옥수수 쪽이 생산도 그렇고 공급도 그렇고 전월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쪽에서 마이너스 0.27% 좀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이너스 0.56%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날씨가 워낙 춥다 보니까는 그 영향력을 조금 그 반영된 이제 수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제 여기서 또 생각보다 이제 겨울철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된다면은 이게 뭐 내년도 1월달에도 뭐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는 이런 업데이트된 이렇게 수치를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펀더멘털로 놓고 보았을 때는 내년도 소맥이랑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 업사이드가 있겠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두 번째로도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게 이상기후 결국에는 라니냐의 영향력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게 다 연저지라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에너지도 겨울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농산물도 결국에는 올해 겨울이 어떤 날씨가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조금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저는 에너지랑 곡물 쪽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또 한 번씩 쭉 이렇게 확인해 보고 나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계속 귀를 맴도는 이야기는 1분기 위험하다. 그렇죠. 1분기 어렵다. 1분기 저점 뭔가 1분기에 정말 잘 버티고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부디 날씨가 좀 적당히 춥고 좀 적당한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날씨만 뭔가 가지고 되나요? 움직인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또 연초 방향성이 상당히 또 시장에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자재 쪽 시황을 전반적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 김소현 책임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